나는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지만 지연이가 먼저 대시를 해준 덕분에 교제를 시작했다. 지연이가 이혼 사유를 물을 때마다 대충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포용력이 많고 싹싹했던 지연이는 과거 일은 신경 안 써. 난 현재의 당신을 사랑하니까 라고 해줬다. 나는 지연이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교제 허락도 받았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지연이가 임신을 했다. 지연이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하며 결혼하자고 나를 다그쳤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다. 사실 나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전 아내는 내 검사 결과를 듣더니 노이로제에 걸려버렸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새 인생을 다시 찾겠다며 나와 이혼했다. 근데 지연이는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쩌면 의사의 오진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다른 병원도 가봤지만 역시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 이렇게 얼마간 지연이와의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며 나를 원망했다. 날 째려보는 지연이의 눈은 역겹고 혐오감마저 들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지연이의 폰과 수첩을 빼앗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내 폰 돌려줘! 이 문 좀 열어봐! 라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지연이를 무시한 채 수첩 안을 봤더니 모자 수첩이 나왔다. 임신했다는 지연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후 폰을 뒤져보니 하필 내 상사와 주고받은 사랑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기가 너무 기쁘대요. 오늘도 검진 다녀왔어요. 건강하대요. 괜찮아. 안 들켰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성 씨는 괜찮아? 아내한테 안 들켰어? 핸드폰에 있던 진상의 집으로 추정되는 번호에 전화를 걸었더니 진상의 아내가 받았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아내분은 부모님 집에 아이를 맡기고 바로 오겠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지연이는 도망가고 없었다. 이번엔 지연이 집에 전화했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이의 부모님은 난리가 났다. 나는 겨우 진정시키며 여기로 와달라고 부탁드렸다. 잠시 후 도깨비 얼굴을 한 진상의 아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진상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핸드폰의 연락 내용을 컴퓨터에 옮기고 있는데 지연이의 부모님도 도착했다. 문을 열어보자 현관 앞에서 두 분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게다가 아버님은 울고 계셨다. 일단 집 안으로 모신 후 진상의 아내를 소개해드렸다. 이쪽은 진상씨의 아내예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네요. 그쪽 따님과 진상씨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으로 인해 생긴 아이를 낳기 위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이용했고 두 사람은 그걸 즐기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다 들켜버렸으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뱃속 아이는 지울지도 모르겠네요. 따님에게 있어 아이의 목숨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 정도일 테니까요. 지연이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와중에도 진상의 아내는 진상에게 전화를 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그날은 일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틀 후 지연이 집에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진상도 집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지연의 집으로 갔는데 지연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진상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잔뜩 쫄은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연의 아버님이었다. 네가 먼저 말을 해봐! 그러자 지연은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진상의 아내, 진상, 지연이가 삼자대면을 했고 그 다음 내 차례가 왔다. 사실 나 진상씨랑 사귀고 있었어. 근데 이 아이는 진짜 당신 아이야. 그것만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몸에 대해 지연의 부모님과 진상의 아내에게 미리 말해놨었다. 그래서 지연이의 말이 거짓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다. 지연의 아버님이 넌 사람을 어디까지 속여야 속이 후련한 거냐? 라고 하자 지연이는 정말이야. 뱃속의 아이는 진짜 상준씨 아이라고.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대해 말했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지연이가 거짓말. 당신 아이도 있었잖아. 진짜로 이 아이는 당신 아이라고. 라고 했다. 하지만 내 기세에 눌린 건지 다들 아무 말도 없었고 계속 정적만 흘렀다. 그러자 지연이는 혼잣말로 그런 건 좀 빨리 말하지.
라고 했다. 아이를 대신 키워줄 남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는 거군.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목적이었어. 갑자기 내가 아이를 못 만드는 몸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라고 하자 지연도 진상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아이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연이가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 날 속인 대신 낙태할 때 친부 이름에 네 이름만 쓰게 해줘. 라고 했다. 그 순간 지연의 아빠는 지연이에게 주먹을 날렸다. 왜 때려? 라고 외치는 지연이에게 맞아도 싸지. 넌 지금 네 입으로 아버님의 손주를 죽이겠다고 한 거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말이지. 라고 했다. 그러자 지연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낙태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써내야 하지만 그 부탁만은 거절했다. 내 아이도 아니긴 했지만 서류상으로 그 아이를 난 그럴 수 없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 훗날 진상의 아내에게 듣기로는 결국 낙태는 했다고 한다. 진상의 부부도 이혼했다. 진상의 아내는 진상과 지연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아냈고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나는 약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지연의 부모님이 피해 보상금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뒀다. 그 후 나는 이번 일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매진했다.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더니 내 실적도 쑥쑥 올랐다. 그러자 상사는 해외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다. 솔직히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고 그런 여자가 사는 한국에서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승낙했다. 해외에서는 실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래서 여자도 평등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외국인 여성과 교제도 시작했다. 내가 이혼남임을 얘기했더니 상대도 이혼녀, 게다가 아이도 있다고 했다. 각자의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의 아이를 만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배신을 당한 후 결혼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에 기뻐하더니 나와 결혼했다. 그녀와 이혼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아이를 못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말했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는 별일도 아니라며 웃어주었다. 사실 그녀가 나를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해외에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 그때 친구가 뜻밖의 소식을 알려줬다. 나와 헤어진 이후 지연이도 결혼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봤는데 과거 낙태할 때 합병증이 일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남편에게는 과거에 낙태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며 이혼을 당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히키코모리가 됐다고 한다. 설마 나를 배신했던 지연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줄이야. 정말 놀랐지만 솔직히 나는 지연이의 낙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녀가 나를 원망할 이유도 없었다. 아마 지금쯤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겠지. 하지만 과거를 후회해봤자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거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긴 천벌이 아닐까? 그 후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사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다.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은 설마 내가 해외에서 재혼했을 줄은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셨다. 이미 내 몸의 비밀을 알고 계신 우리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생긴 손주를 정말로 예뻐하셨다. 아버지도 핸드폰 속 폴더가 가득 찰 때까지 귀여운 손주의 사진을 마구 찍어대셨다. 나는 내 몸 때문에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 하마터면 전 여친에게 속아 재혼할 뻔도 했다. 이제 2번 다신 내게 행복한 일 따위 없을 거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중이다. 우리 회사는 동기와 선배 간의 사이도 좋고 회사도 잘 성장하고 있으며 분위기도 좋다. 하지만 그중에 진짜 성가신 직원이 딱 1명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직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강주는 입버릇처럼 성범죄는 빈틈을 보인 여자 잘못이야. 오히려 그 빈틈에 속아 넘어간 남자가 피해자라고. 라며
무조건 여자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은 출근하는 여자 직원들에게 정장 치마가 너무 짧아. 바디라인 자랑하려고 입은 거야? 라고 했고, 또 어느 날은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 직원이 인사를 하자 화장한 얼굴로 인사하지 마. 미인계 써서 꼬시려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라고 하며 화를 냈다. 강주는 여자의 모든 행동은 남자를 꼬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남자가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도 했다. 인터넷과 TV에서 치안과 성폭력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왜 항상 여자가 피해자인 거지? 피해를 본 남자가 너무 불쌍하잖아. 분명 여자가 꼬신 걸 텐데. 라고 했다. 회사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불만을 늘어놓으니 당연히 여자 직원들은 그 녀석 근처엔 가려고도 안 했고 말도 안 걸었다.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여직원들 지금 상사인 날 무시하는 거야? 날 깍듯이 모셔야지. 남자도 필요 없어. 다 해고야. 라며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회사 상사들이 여자 직원들을 위해 강준과 업무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손을 써줬다. 그리고 너희가 강준이한테 인사나 일 이야기를 하면 걔가 자꾸 오해하니까 최대한 멀리 피해. 라고 했다. 그거야말로 여자 직원들이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준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남자는 피해자라고. 모두 다 남자를 꼬신 여자 잘못이라고. 라고 하며 반성의 태도는 조금도 없었다. 강준의 이런 발언은 회사 임직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머지않아 여자 직원이 없는 부서로 이동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을 들은 여자 직원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러던 중 강준이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5시가 되자 정시 퇴근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아직 그날의 업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야근을 했다. 나 말고도 최근 입사한 정말 예쁘고 젊은 신입 여직원 지우씨와 강준도 남아있었다. 짜증나네. 빨리 집이 나가지. 남아서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우씨가 동우 선배님 야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꼭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 그럼 제가 커피라도 타드릴게요. 진짜? 고마워. 그러더니 지우씨는 탕비실로 갔다. 잠시 후 갑자기 탕비실에서 꺄!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강준의 목소리도 들렸다. 뜨거! 뭐하는 거야? 깜짝 놀란 나는 탕비실로 뛰어갔다. 그리고 탕비실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우씨 위에 강준이 올라타 있었고 지우씨의 옷은 다 찢겨 있었다. 그 상황은 강준이 지우씨를 덮치려고 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아마도 강준을 뿌리치려다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강준에게 쏟은 것 같았다. 그래서 아 뜨거를 외치며 강준도 겉옷을 벗은 듯했다. 너 이 새끼! 지금 뭐하는 거야? 나는 지우씨를 덮치려 했던 강준에게 주먹을 날렸다. 지우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나는 내 겉옷을 걸쳐줬다. 괜찮아? 라고 묻자 지우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강준은 내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날 꼬시려고 했던 건 쟤야! 라고 했다. 강준의 어이없는 말에 황당해하고 있는데 지우씨의 비명을 들은 동료들이 달려왔다. 괜찮아. 우리가 지우씨 옆에 있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며 지우씨를 안심시켰고 등을 어루만져주며 진정시켰다. 지우씨는 회사에 입사하고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매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런 지우씨를 덮치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달려와준 동료들 중엔 여자 직원도 있었고 지우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곧바로 이리 와. 로커에 입을 만한 옷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며 지우씨를 데려갔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강준은 저 옷차림에 저런 얼굴로 날 꼬시려고 했던 저 여자 잘못이야. 애초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나랑 단둘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건 무언의 합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 뜨거운 물을 붓다니 빨리 구급차나 불러줘. 온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다고. 라며 진짜 화가 난다는 듯 소리 질렀다. 여자를 덮친 것도 모자라 저런 말을 하다니 너무 빡친 나는 강준의 멱살을 잡았다. 원래 탕비실은 2사람만 들어가도 몸이 스칠 정도로 좁은 곳이야. 그리고 탕비실 문 앞에 네가 서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처음부터 못 도망가게 네가 막은 거 아니야? 서로 진짜 합의한 거면 왜 울면서 너한테 뜨거운 물까지 부었겠어? 시끄러. 제가 일부러 나한테 당하고 싶어서 탕비실로 간 거라고. 헛소리 하지 마. 지우씨는 나한테 커피를 타주려고 갔던 거야. 네 놈 때문이 아니라고.
라고 하자 내 말에 다른 동료들도 수긍했다. 불리하다고 느낀 강주는 그 이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곧바로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 후 강주는 스스로 병원에 갔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 온몸을 붕대로 감싸야만 했다. 그리고 지우 씨의 신고로 병원의 응급조치가 끝난 후 강주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강주는 왜 내가 체포되어야 하는 건데? 화상을 입은 건 나라고! 그 여자를 체포해야지! 라고 했지만 지우 씨를 덮치는 장면을 몇 명의 사원들도 봤기 때문에 아무도 강준을 믿어주지 않았다. 강준은 유부남이었고 이 회사도 연줄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러다 이번 사건을 아내에게 들켜 이혼당했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 또한 아내와 지우 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았고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만큼 지우 씨의 정신적 피해가 가장 걱정됐는데 내가 바로 달려간 덕분에 그리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훗날 지우 씨가 나를 불렀다. 저번엔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내가 커피 타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정말 미안해. 아니요, 제가 타드린다고 한 건데요. 저 보답으로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세요? 뭐? 괜찮은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걸? 아니에요.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지우 씨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그 후 지우 씨는 얼굴을 붉히며 사실 동우 선배님을 좋아해요. 라고 했다. 사실 지우 씨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번 일은 정말 무서웠지만 내가 도와줘서 정말 기뻤다는 것을 고백했다. 아무 장점도 없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놀랐지만서도 기뻤다.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나와 지우 씨는 사귀기로 했다. 다행히도 우리 회사는 사내 연애를 허용하는 회사였다.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걸 알리자 모두 우리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지우 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우 씨를 잘 지켜줘. 지우 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응원해줬다. 그렇게 몇 년 후 나와 지우 씨는 약혼을 했다. 근데 소문으로 듣자 하니 지우 씨를 덮친 강주는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청소회사에서 일하며 싸구려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주는 난 능력이 좋아서 갈 데가 많아. 그니까 이런 회사가 날 잘라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야. 라며 큰 소리를 쳤었다. 하지만 사실은 강준의 능력이 아닌 부인의 연줄로 들어온 회사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준은 이번 강간 미수 사건으로 다른 회사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버려서 결국 아무데도 취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찌어찌 소기업에 들어갔지만 어느 회사에나 여자 직원은 있기 마련이고 소문이란 어디로든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얼마 못 가서 해고됐다고 한다. 아직도 강준이 남자를 꼬신 여자 잘못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여자에게 음흉한 마음을 가진 건 본인이면서 본인의 잘못을 여자에게 떠민 강준에게 천벌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강준에게 잘 어울리는 천벌인 것 같다. 최근 나는 고백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다. 나와 남친은 우연히 같은 술집에 있었는데 남친이 회식 자리에 있던 나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 후 나와 겹치는 지인을 어찌어찌 찾아서 내 연락처를 물어봤다. 처음엔 남자를 사귈 마음도 없었고 새 부서에 배정된 지도 얼마 안 된지라 누굴 만날 심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받아도 모두 거절했는데 남친이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했다. 데이트는 무사히 끝났다. 이젠 나를 불러내지 않겠지 싶었는데 그 후에도 자꾸 별일 아닌 일로 전화하고 사귀어달라고 고백도 했다. 사실 나도 데이트를 하다 보니 남친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나는 사귀기 전에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을 들은 남친도 흔쾌히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귀게 됐다. 남친은 내게 정말 잘해줬다. 나는 당연히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우리가 함께 맞이한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나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다. 진심으로 기뻤다. 그 프로포즈에 답하기 전 나는 우리가 사귈 때 내가 말했던 조건에 대해 다시 물어봤다. 그러자 남친은 결혼하면 우리 엄마를 모셔달라 라고 했던 내 조건에 반기를 들었다.
참고로 남친이 고백했을 때 내가 내걸었던 조건은 신혼집은 친정 근처로 정할 것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엄마의 생활이 힘들어지면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들처럼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뜻에 따라달라고만 했다. 아빠가 남긴 유산도 있었고 내가 모아둔 돈도 있었다. 돈으로는 부담 주지 않을 테니 그저 내가 엄마를 모시게끔만 해달라고 했었다.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대신 돌계단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입은 골절 때문에 엄마는 한쪽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됐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저 걸을 수 있으니 괜찮다면서 엄마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던 중 내가 고2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보험금도 있었지만 엄마는 불편한 다리로 일을 계속하셨고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다. 그 당시 나는 엄마에게 대학은 내가 장학금으로 들어갈게 라고 했지만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줬다. 게다가 엄마는 내게 네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돈도 다 모아뒀고 엄마 생활도 괜찮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면 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런 엄마에게 아빠 목까지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 생각이었고 평생 내가 결혼을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내게 고백해준 남친과 훗날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나는 남친이 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기에 내게 프로포즈를 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친의 생각은 달랐다. 남친은 한 가정은 오롯이 부부만의 것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시설에서 지내시도록 돕는 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맞벌이를 해야 할 거고 어때? 괜찮지? 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 엄마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었다. 솔직히 내가 결혼하자마자 엄마를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가까운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엄마가 더 늙으면 모시자는 건데 남친은 전문시설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시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엄마 혼자라 걱정이 될 때가 많다고 했더니 실버타운 같은 곳도 있으니 그런 곳을 찾아보자고 했다. 순간 나는 남친이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친부모가 아니라지만 장모님이 될 사람의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다니. 물론 병간호가 힘들 거라고는 생각한다. 하다 힘들면 남친의 말대로 전문시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부터 엄마 모시는 일을 반대하다니 내겐 충격이었다. 만약 내가 남친에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혼 후 갑자기 엄마를 모셔야 한다고 했던 거라면 남친의 행동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는 사귀기 전 엄마 문제를 미리 말해뒀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깊은 한숨이 자꾸만 나왔다. 아무튼 서로 옥신각신하며 싸우는 상황이 됐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혼은 힘들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더니 남친은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지. 왜 우리가 부모님 문제로 헤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며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친이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말도 안 된다. 그니까 애초에 내 조건은 없었던 걸로 하고 엄마는 전문시설이나 실버타운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내 입장에선 그건 내 가족을 없는 셈 치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자신도 없었다. 그 후에도 남친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버텼다. 나는 왜 남친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버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남친은 당연히 내가 프로포즈를 승낙할 거라는 전제하에 부모님께 약혼자가 있고 봄에는 혼인신고도 할 계획이라고 말해뒀던 것이었다. 즉 남친은 무조건 직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랬더니 부모님은 설날에 나를 데려오라고 남친을 닥달했다고 한다. 이제 어쩔 거야? 그치만 그건 다 남친 혼자 벌인 일이잖아. 게다가 처음 내 조건도 다 거절해놓고 책임지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게다가 남친은 내가 프로포즈 반지까지 사뒀다고. 반지는 주지도 못했는데 내 계획이 다 꼬였어. 라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남친은 사귀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들어놓고도 그 조건을 다 까먹은 본인보다 남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더 나쁜 사람 취급했다.
점점 더 남친과 결혼할 마음이 사라져갔다. 이제는 엄마 일과는 별개로 이 사람과의 결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설령 이야기가 잘 끝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건 오히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도 남친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로만 알겠다고 할 거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내 의견대로 해야 한다며 나를 또 밀어붙일 것이다. 눈앞에 그런 미래가 그려졌다. 그래서 나는 더 확실히 헤어지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며칠 후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우리 엄마를 찾아와 너 때문에 내 결혼이 다 파탄났어. 결혼하려고 돈도 많이 썼는데 창피나 당하고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고, 우연히 집에 와있던 사촌오빠와 삼촌에게 저지당해 경찰에 잡혀갔다. 사촌오빠의 연락을 받았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집까지 가서 칼로 엄마를 협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사촌오빠와 삼촌도 깜짝 놀라서 쟤 뭐하는 새끼야, 완전 또라이잖아 라며 둘 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는 내가 남친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왜 그걸 거절했니?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네 행복이 바로 엄마의 행복이니까. 무슨 말이야. 엄마를 돌보는 게 바로 내 행복이야. 그리고 프로포즈에 답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렇게 미친놈일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경찰이 그는 나와 엄마에게 사리를 갖고 있다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해줬다. 그 후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고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그리고 삼촌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사를 하기로 했다. 이사하기 전 그의 부모님이 나와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죄드린다고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들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어머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엄마와 내게 고액의 위자료도 이체해 주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나와 사귀기 위해 알겠다고 했을 뿐 처음부터 내 조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다.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조건에 대해 다시 제대로 확인해봤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남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겠지. 그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지금은 남자라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 엄마를 소중히 아껴줄 사람과 만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 나는 엄청난 속도로 승진했다. 그것도 선배님들보다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선배들과 동기들은 나를 엄청나게 싫어했다. 하지만 상사분들은 내 일의 성과를 좋게 평가해줬다. 나는 내가 이 회사의 기대주라는 생각으로 왕따를 당해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 승진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됐다. 회사는 내 능력이 아닌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려고 승진시켜준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내 가족이다. 그러다 내가 25살 때 아빠가 뇌경색으로 장애를 입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엄마는 할아버지의 병간호와 장애를 입은 아빠의 병간호까지 해야 했고 일을 그만두셨다. 그렇게 내가 한 가족의 기둥이 됐다. 상사들은 회식 자리에서 술 기운이 돌았는지 너희 집 형편이 그러니 넌 결혼도 못할 거고 그럼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안 쓰겠지? 요즘 여성 할당제니 뭐니 해서 말이 많아 고민이었는데 딱 네 상황이 꽉 먹고 알 먹고지 뭐야. 한마디로 럭키! 라며 잘도 짓거려댔다. 실제로 난 남친이 없기도 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아빠의 장애를 기뻐하며 나를 꽝이라고 표현한 상사를 용서할 수 없었다. 또한 내 승진의 이유가 내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나의 초고속 승진을 질투하며 나를 괴롭혀온 사람들은 그 이유를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여자가 승진이라니 의심스럽긴 했는데 설마 그런 이유였을 줄이야? 아주 걸작이군. 라고 나를 손가락질하며 껄껄 웃어댔다. 그 이유를 알게 되자 내 일에 대한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불행이 몰려오기라도 하듯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던 아빠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지금까지 나는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야근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들은 상사는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아빠의 죽음을 기뻐하며 이제 아빠 때문에 야근 못한다고 하진 않겠구만. 네 인생의 걸림돌도 사라졌으니 이제 이 회사에 한 몸바쳐 일할 수 있게 됐네. 아주 잘 됐어. 열심히 일하라고.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이성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저 관둘게요. 어?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이딴 회사 관두겠다고. 여성 할당제 때문에 날 승진시키고 여성 할당제 들먹이면서 남자 직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량을 시킨 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데 위로의 말은커녕 기뻐하는 이딴 회사에는 더 다닐 마음이 없다고. 라고 폭발하자 상사는 넌 우리 부서의 기대주야. 네가 관두면 우린 어떡해? 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나 같은 꿩을 잡아두기 위해 하는 말일 게 뻔했다. 나는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회사에 있던 내 짐을 정리하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나를 강제로 회의실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반감금 상태로 마음을 바꿀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하루 종일 나를 설득했다. 처음에 상사는 그동안 쌓인 정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우리 가족의 불행이 회사의 행운이라고 하신 건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최악의 회사에 남은 미련 따윈 요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하자 그 후에는 거의 세뇌하듯 나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남자는 가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일해. 너도 그걸 좀 배워. 자신을 희생해가며 일하다가 몸이 망가지면 가족을 위해서 일도 못하는데요? 승진까지 시켜줬는데 그만두겠다니 너무 무책임하잖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이 정도 일로 직장을 간두지 않아. 그런 건 다 변명입니다. 어차피 전직의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얘긴 거 다 압니다. 뭐라고? 여자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남자는 이 정도 일로 도망가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참고 버텨. 아무리 남자라도 불합리한 일에 대해선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 일을 관두는데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 상관이 있겠죠. 여성 할당제로 모두 승진을 한 탓인지 직장에 여자 사원이 적은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할 때마다 남자를 들먹이는 게 너무 짜증났다. 하지만 결국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관둘 겁니다. 이 회의실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힘들어지는 건 당신일 거예요. 라고 말하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잘 들어. 네가 이직할 곳은 아무데도 없을 거야. 난 다른 회사의 간부들이랑도 친하거든. 네 일처리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내가 소문내고 다녀줄게. 라고 말하며 상사는 나를 풀어줬다. 그 후 나는 회사를 관뒀다. 내가 관둘 때 내 승진을 질투하던 남자 사원들은 눈앞에서 사라지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좀 회사답네. 라며 기뻐했다. 엄마에겐 일부러 회사를 관둔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네 인생을 살아가도 돼.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회사에서 접수 일을 하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은요. 라며 그 회사가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줬다. 여러모로 힘들다니 어떡해? 그게 거래처 고객님들이 너도 나도 계약을 끊겠다고 하고 신상품 이야기도 모두 다 없던 일이 돼버렸대요. 게다가 그 고객님들이 전부 선배가 뚫어놓은 거래처라고 해요. 내가? 네, 선배님 일을 인수받은 직원 태도가 나쁘고 일도 너무 못해서 신뢰할 수 없다면서 다시 담당자를 선배로 바꿔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선배가 일을 관뒀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회사랑 계약하겠다며 계약을 끊고 있대요. 진짜? 내가 승진했을 때 내 나름대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일에 최대한 힘썼다. 그 결과 소개에 소개를 거듭해서 여러 고객님들과 기업들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근데 그 고객님들이 계약을 끊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배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회사 신상품 사업도 다른 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상대쪽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오면서 그쪽도 계약이 무산됐다고 해요. 그 밖에도 후배는 요즘 회사 근황들을 말해줬다. 내가 회사를 관두고 난 후 내 일을 인수인계받은 직원과
상사의 태도 및 업무 능력이 나빠서 마치 도미노처럼 고객님들과 기업들이 앞다퉈 손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상사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했구나 싶은 나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우울했는데 고객님들은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계셨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뻤다. 후배는 회사 경영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며 본인도 재빨리 회사를 관뒀다고 했다. 그렇구나. 너도 회사 관뒀구나. 근데 네 정보력 완전 짱이다. 당연하죠. 인맥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그것보다 선배는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선배처럼 능력 있는 분이라면 제가 괜찮은 데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당연하죠. 아, 우리 회사의 라이벌 회사긴 한데 우연히 선배 얘기를 들었다면서 선배한테 관심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쪽 인사부에 말 좀 해볼까요? 꼭 좀 부탁해. 그 후 나는 그 후배를 통해 다른 회사를 소개받았고 무사히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가 일하던 회사가 파산 선고와 함께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를 무능하다고 깔보던 직원들과 나를 감금했던 상사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돼버렸다고. 그리고 새로 들어간 직장의 상사가 내 전 회사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내가 상사에게 들었던 말들과 사내 따돌림 등 모두 다 말해줬다. 실제로 나를 감금했던 상사는 내가 다른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내 일처리가 엉망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한다. 근데 오히려 본인들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 지긋한 나이에 취업난이라니 절망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내게는 그저 사이다 같은 결말이다. 내 이름은 김미나, 35살이다. 남편 태영이와 둘이 살고 있다. 우리는 3년 전 결혼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이라서 언젠가는 나이가 많은 시부모님을 우리가 모실 생각이었다. 일단은 여차할 때 바로 찾아뵐 수 있게 시댁 근처에 사는 걸로 정했다. 하지만 결혼 전 시어머니가 그래도 적당히 떨어져 지내자. 너무 가까우면 서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 라고 하셔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기로 했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근데 결혼 후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다. 사사건건 내게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셨다. 설날과 추석 때 시댁에 갔는데 집 앞에서 이웃이랑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던 게 그대로 다 들려서 진짜 짜증났던 적이 있다. 거리를 두고 살자고 한 건 시어머니인데 음식하러도 안 와. 집안 행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라며 험담을 늘어놨다. 그래서 음식을 도우면 어머 세상에 음식 맛이 왜 이래? 음식 만드는 법이 틀렸어. 너 지금 못 배운 거 티내니? 네 요리 실력을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훤히 보이는구나. 불쌍한 우리 아들. 국이 너무 짜다. 이런 거 먹다간 우리 아들 병 나겠어. 라며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하셨다. 집안일을 할 때면 넌 빨래도 못 개키는데 설거지도 느리구나. 대개 며느님이 참 부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가정부도 못 될걸요. 라며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셨다. 결국에는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합가도 거부하더니 시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잖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라며 아가씨와 시아버지에게 험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내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내 속옷을 확인하러 와서는 이렇게 다 늘어난 속옷을 입으니까 우리 아들이 밤일할 마음이 안 생기지. 목욕을 끝내고 나온 내게 속옷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우리는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도 배란 일이 어쩌고 성적 매력과 태도가 어쩌고 혹시 불임이냐 등등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았다. 나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일일이 다 받아쳤지만 그럼 시어머니는 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긴 나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시댁에는 남편만 보냈다. 남편은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며 내게 사과했고 내 폰으로 오는 시댁 전화가 착신 거부되게끔 설정해줬다. 참고로 시댁에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며 선물을 챙겨주시곤 했다. 아가씨는 시댁에서 재택근무를 하는지라 항상 방에만 있었고 인사 외에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또한 화상회의 때문에 항상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우리의 대화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시댁에 연락을 받았다. 남편은 일로 바빴기 때문에 나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사실 시댁엔 절대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하셔서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컸다. 근데 막상 가보니 시아버지는 건강검진으로 하루 입원하는 정도였고 위독하다는 건 시어머니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게다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검사 때문에 시아버지는 병실에 계시지도 않았다. 병실에 있던 건 나를 보며 깔깔 웃는 시어머니뿐이었다. 왜 거짓말까지 해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라고 묻자 요즘 네가 시댁을 안 오니까 그렇지 넌 부모를 버려두고 아주 잘 지내는구나 라며 오랜만에 보는 내게 또 죽일 듯이 잔소리를 늘어놨다. 그 밖에도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러다 우리 부모님과 내 친구까지 들먹이며 선을 넘는 시어머니를 참지 못하고 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적당히 좀 해.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고. 임신을 안 하는 건 내가 피임을 해서 그런 거고 남편 건강은 오히려 결혼하니까 더 좋아지고 있어. 지금까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이야. 라고 큰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다. 장소가 병실이었던 만큼 이게 민폐 행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자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개인 병실이었고 문도 닫혀 있어서 내 목소리가 새어나가진 않았다. 바로 그때 약삭빠른 시어머니가 병실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었다. 뭘 하려고 그러나 하고 봤는데 갑자기 그 의자를 벽으로 집어던졌다. 그러고는 미나야 안 돼! 제발 진정해! 라고 하며 원맨쇼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는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의자를 계속해서 집어던졌다. 미나야, 제발 그만해! 의자, 와장창! 미나야! 꺄! 이 짓을 계속 반복했다. 이쯤 되자 몇 명의 간호사분들이 병실로 와주셨다. 간호사가 문을 노크하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의자를 내려놨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며느리가 화를 내더니 의자로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 순간에는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병실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나도 조사를 받게 됐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사실 아까 대화 내용을 제가 다 녹음해뒀어요. 라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아무래도 아가씨가 새언니가 엄마한테 하는 폭언들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건 어때? 라고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병실로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 녹음이 된 듯했다. 이렇게 되면 시어머니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 잘 됐네요. 누구 잘못인지 경찰에게 판단해달라고 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럼 녹음 내용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미리 배워온 덕에 녹음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재생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젊은 경찰관이 녹음기를 재생해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항상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길 바래왔었는데 이날 나의 그 바람이 드디어 이뤄졌다. 그 녹음기에는 오늘자 녹음 외에도 그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내게 퍼부었던 욕설들도 녹음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녹음돼 있지?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는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녹음된 내용을 다 들은 젊은 경찰관은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머니? 라고 천천히 설명했고 나는 너무 웃겨서 뿜을 뻔했다. 시어머니는 네 하면서 얌전히 듣고 있었다. 그 후 본인이 의자를 던져놓고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일은 녹음만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경찰은 의자의 지문을 채취했는데 시어머니의 지문이 나왔고 모두 다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 덕에 나는 무죄로 끝났다. 그 후 병원 측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벽에 생긴 구멍에 대한 수리비만 청구했다. 그렇게 시어머니도 풀려났다.
하지만 항상 관대하시던 시아버지도 이번 일만은 못 참고 극대노. 이혼까진 안 하셨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자 시어머니는 깨갱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건 아가씨가 병원에서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어때 엄마? 녹음기가 꽤 쓸만하지? 라고 생긋 웃으며 말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너 말이야! 라고 하더니 진짜 너무해! 라고 삐져서는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아가씨가 엄마한테 이런저런 말도 다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더 모나져서 좀처럼 내 말을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 녹음들은 언니가 올 때마다 제가 몰래 녹음해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부추겨서 내게 유리한 증거들을 남겨준 마치 만화 속 이야기 같은 아가씨의 아이디어에 오히려 난 반해버렸다. 솔직히 병원에서 미친년처럼 소리친 거랑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긴 건 내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속이 너무 후련했다. 그 후 나와 아가씨는 사이가 좋아졌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정말 잘된 일이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이젠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다오. 라며 남편에게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며 남편의 결정을 허락해줬다.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악연을 끊어냈고 드디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맞벌인데도 항상 생활이 빠듯했다. 아직 아이가 없긴 하지만 낳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다. 왜냐면 남편이 시댁에 계속 용돈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만 했고 일을 하느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남편은 기본 시댁 껌딱지로 그럼 나 부모님 댁에 좀 다녀올게. 또? 어제도 그저께도 갔었잖아. 부모님 얼굴 뵈러 가는 건데 뭐 잘못됐어? 남편 말 맞다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남편은 도가 좀 지나치다. 그리고 본인 부모님한테만 잘한다. 우리가 맞벌이 부부인데도 생활이 빠듯한 이유도 시댁의 주택담보대출과 수도 광열비를 우리가 모두 대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엔 반대했지만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은 직장도 은퇴하셨으니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라며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아직 50대다. 근데 조기 은퇴, 두 분 다 무직. 결혼 초창기엔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그 사이 무직이 되어 계셨다. 그래도 은퇴하시며 받은 퇴직금도 있을 테니 아직은 괜찮으시겠지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이랑 수도 광열비 이제 내가 대신 내주기로 했어 라고 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그걸 우리가 내? 아직 아버님이 받으신 퇴직금도 있잖아. 그 돈 없어. 우리 부모님은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셨거든. 그리고 그 꿈을 이미 이루셔서 이제 가진 돈이 없으셔. 잠깐. 돈이 없으니 우리 보고 대신 내달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은퇴 후 여행을 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당연히 노후 자금은 남겨두고 가신 줄 알았다. 이렇게 대책 없이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다. 근데 남편은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계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아니지. 그거야말로 자업자득이지. 그 뒷감당을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다음 달부터 자신의 월급을 모두 시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이라 나 역시도 강하게 반대할 순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보, 어머님 아버님 말이야. 재취업하실 생각은 없으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린 여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 수 있잖아.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모님이라고? 그럼 우리 부모님께도 효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시부모님보다 연세도 10살이나 더 많으시잖아. 무슨 소리야. 여보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야. 그니까 시부모님을 우선시해야지. 이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어쩌면 내가 최악의 남자와 결혼할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회감이 밀려들었다. 결혼에 회의감이 들 때쯤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간뒀다. 직장 상사가 너무 능력 없는 사람이라 내가 큰맘 먹고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날 해고시켰어. 잠깐만, 지금 잠이 와? 빨리 다음 직장을 구해야지. 조용히 좀 해. 지금 나도 생각 중이니까 상심한 남편을 위로하진 못할 망정. 라며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크게 화를 내고는 시댁으로 가버렸다.
나는 남편의 해고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남편 직장에 전화했다. 저는 김주환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해고당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아, 그 사람 회사에 거짓말하고 파친코를 하러 갔었대요. 그걸 딱 들켜서 해고당한 겁니다. 네? 남편은 내게 해고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집을 나간 남편은 그 후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게 다달이 생활비를 요구해왔다. 나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부양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하지만 내 월급만으로 모두를 부양할 순 없었으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모아뒀던 저금 통장의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댁은 아, 영진이? 내가 초밥이 먹고 싶어서 지금 특선 초밥 3인분 주문했거든? 근데 초밥값은 네가 내는 걸로 해뒀으니까 대신 좀 부탁할게. 갑자기 이런 연락을 하거나 너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골프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네 앞으로 골프 세트를 주문했어. 오늘 밤에 택배 도착한다니까 30만 원 결제 부탁한다. 그 택배는 주한이가 가지러 갈 거야. 너도 슬슬 주한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게 어떠니? 네가 용서를 빈다면 네가 우리한테 했던 폭언들도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했다. 왜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지? 난 내가 모아뒀던 돈까지 써가는데. 빌런 같은 시댁은 럭셔리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왜 나만 혼자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그래서 나도 직장을 관두기로 했다. 이젠 내 통장 잔고도 바닥나버렸고 직장을 관뒀다는 말도 할 겸 나는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갔다. 제 통장 잔고도 바닥났어요. 이제 어떡할까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까지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으면서? 그건 내 통장에 돈을 다 뺐었기 때문이야. 내 예금 통장을 본 세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지? 잔고가 10만 원뿐이라니. 주택담보대출금에 세 사람의 수도 광열비 그리고 내 생활비까지 그걸 내 월급으로 다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나는 대량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은 모두 미납 독촉장이었다. 그리고 이거 다 독촉장이야. 뭐? 이렇게나? 셋 다 계속 집에만 계시니 이 정도는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린 이런 돈 없어. 영지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게요. 저도 직장에서 해고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직이에요. 뭐? 지금 돈 내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확인해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럼 전화해 보든가. 아, 영지 씨 남편 되세요? 영지 씨 때문에 생긴 손해액을 배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손해배상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라지 뭐야. 우린 이런 엉터리 며느리는 필요 없다. 들었지? 우리 아빠 말씀대로 이혼해. 지금 당장 법원으로 가자. 이렇게 나와 남편은 이혼했다. 내 계획대로였다. 자유의 몸이 된 나는 그 즉시 회사로 갔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본 회사 동료는 빙긋 웃었다. 어때? 일은 잘 해결됐어? 네, 잘 해결됐어요. 축하해. 자, 이거 퇴직금이랑 우리 지사 소개장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이야. 받아도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여러모로 신세 많이 졌는데. 회사 동료들과 직원들은 내가 회사를 관두겠다고 했을 때 내 표정에서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걸 짐작했고 이번 일을 함께 계획해줬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영지 씨 힘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영지 씨 편이야.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감사했어요. 이렇게 나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부모님께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 후 회사에서 받은 소개장으로 직장에 취직해 생활을 다시 이어나가던 중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은 주택담보대출이 밀려서 결국 집을 뺏겼고 그 후 새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고 한다. 게다가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있어서 그것도 갚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한 부모님의 일자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전 남편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내게 도움을 청하고자 연락한 것이었다. 나 좀 도와줘.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거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진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야. 뭐? 우린 이혼했잖아. 그것도 당신이 하자고 그랬잖아.
그건 너한테 빚이 있다니까 그런 거지. 저번에 네 회사에서 그 회사 사람 만났었는데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아무튼 우린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파산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난 이제 당신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수학의 너머로 비통스럽다는 듯 무언가를 말했다. 그치만 뭐 내가 알 바야. 그 후 남편 소식을 듣게 됐다. 남편 혼자서는 새 가족의 생활비와 빚, 은행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시부모님도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연세에 어린 상사에게 맨날 혼나고 비웃음까지 당하는 등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나가는 돈이 많아 생활도 넉넉치 않다고 한다. 시댁에 돈 붙이느라 나도 계속 그렇게 지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초라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우리 형님은 정말 극성맞은 분이다. 나는 우리 남편 월급이 박봉이라도 상관없는데 도련님 월급 얼마 안 되지? 동서는 그런데도 일을 안 하네. 애도 있는데 돈은 괜찮아?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 집에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 그때마다 나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만날 때마다 자꾸 똑같은 말을 해대서 제발 적당히 좀 해줬으면 싶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성격이 얌전한 편인데 그런 우리 딸을 보고 집에서 엄마랑 단둘이서만 지내니 사회성이 안 길러지지.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친구도 많아. 이런 말도 한다. 지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내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자 동서는 행동도 둔하고 나이도 있어서 동서를 취직시켜주는 데가 없지? 에구 가여라 라고 웃으며 자꾸 나를 깎아내리곤 한다. 나는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형님은 남편의 월급, 내 물건, 아이 일까지 비교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이렇게 나와 비교하며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형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어쩌다 내가 외동이라는 걸 안 형님은 외동은 버릇이 없다는 말도 했었다. 외동이든 대가족이든 버릇이 있고 없고는 성격과 가정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형님은 어떻게든 나를 깎아내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형님을 나도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동서가 외동이라도 시댁 병가로는 서로 분담하는 걸로 하자. 내가 맏며느리긴 하지만 동서도 같은 며느리인데 도와야지 라고 했다. 애초에 남편과 결혼한 이상 시댁을 방관할 수는 없었기에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도 같이 돕겠다고 했더니 어느새 형님은 모든 일을 내게 떠넘겨버렸다.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남편은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댁에 모여 가족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래의 일들을 함께 상의한 결과 병간호는 형님 댁과 우리 집이 절반씩 나눠 하기로 했고 유산도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나도 그 의견에 찬성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화제는 우리 딸로 바뀌었다. 시부모님은 내게 딸의 초등학교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려고요 라고 말하자 형님이 갑자기 뭐? 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는데? 도련님 월급도 적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사립에 보낼 돈이 없잖아 라며 화를 냈다. 형님 말에 열이 받긴 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는 자리여서 그냥 참았다. 그러자 남편이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손주 교육비는 얼마든지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입학시키기로 했어요 라고 설명해줬다. 솔직히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만 준다면 나와 남편은 공립에 보내도 상관없었다. 근데 사립초 입학은 우리 부모님의 부탁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남편은 우리 부모님 덕이라며 높여 세워줬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형님이 갑자기 급발진하기 시작했다. 왜? 사립초등학교는 돈이 많이 들잖아. 동선의 부모님이 그런 돈을 어떻게 대준단 말이야? 저희 장인 장모님이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잘 사신다고 해야 하나? 부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상견례를 통해 이미 시부모님도 알고 계신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처음 듣는 형님은 질투의 화신이 되고 말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는 전업주부잖아. 그냥 평범한 주부 아니었어? 맞아요. 저 주부예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투자로 버는 수입이 있어서 제 수입이 아예 없진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한텐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왜냐면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그것보다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한 달 수입이 얼만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외동이라 잘 모르지만요. 그럼 동서는 본인 수입도 있고 부모님도 잘 산다 이거야? 그럼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 안 되지. 우린 시댁에 도움받은 적도 없는데 외동이면 그 재산 다 동서가 받겠네? 근데 시댁 유산도 반이나 가져간다고? 동서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유산이랑 병간호일은 방금 다 같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자 형님은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지금 나랑 장난해? 유산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 병간호는 동서가 다 해. 동선의 부모님은 부자라서 친정 병간호는 안 해도 되잖아. 이건 불공평하지. 동서는 전업주부니까 동서가 다 해. 라며 헛소리를 해댔다. 시댁이랑 저희 부모님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늙어 가시는데 제 친정집이 잘 사는 거랑 병간호가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다 병간호도 안 하시면서 유산은 형님이 다 가지신다고요. 지금 형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시끄러. 너만 단물 빨아먹는 꼴은 절대 못 봐. 우린 유산도 절반밖에 못 받는 데다 병간호도 해야 한다고. 그건 불공평해. 그니까 유산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병간호도 네가 다 해. 저기 병간호는 공평하게 절반씩 해요. 그리고 우리 친정이랑 형님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나보다 네가 더 잘 사는 꼴은 절대 못 봐. 넌 나보다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고. 형님의 역대급 발언에 나와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 유산 타령을 한 형님에게 극대노하신 시아버님이 테이블을 빡 내리쳤다. 그렇게 병간호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앞으로는 우리도 너희 애들 등하원이랑 하원 후에 돌봐주는 것도 이제 그만하련다. 라며 화를 내셨다. 정신이 번쩍 든 형님은 입장이 난처해졌는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병간호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니까 너희도 우리한테서 땡전 한 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변명을 늘어놓는 형님 앞에서 아주버님은 그저 공기마냥 앉아만 있었다. 결국 모두 절반씩 하자던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고 형님 댁에는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는 대신 병간호도 없던 일이 되었다. 또한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형님 댁 목의 유산으로 양로원에 들어가는 등 모두 노후 자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셨다. 참고로 우리 몫의 유산은 남겨주시기로 했다. 나는 전업주부여서 시댁에 놀러가긴 했어도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병간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의 유산을 기대한 적은 없었다. 남편을 통해 이런 내 생각을 시부모님께 전달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형님 댁 아이들의 등하원은 물론 하원 후에도 돌봐주지 않으셨다고 한다. 덕분에 그 일들은 모두 형님 몫이 되어버렸다고. 형님은 집 근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등원시켜 주셨고 일이 늦어져도 시부모님이 대신 돌봐주셨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회사 야근도 못하게 됐고 풀타임으로 일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만 짧게 일하는 걸로 바꿨고 월급도 반토막이 나버렸다고 한다. 그 탓에 한 달 수입도 확 줄어버렸다고. 덕분에 나를 깎아내리고 트집 잡던 말도 쏙 들어갔다. 우리 가족보다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명품백도 사고 일부러 아이들 옷도 비싼 것만 입혀왔었는데 이젠 그럴 여유도 없어 보였다. 마음이 조급해진 형님은 시부모님께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런 헛소리를 한 형님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요즘은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아주버님도 거들어주실 만한데 여전히 조용했다. 우리 집을 질투하던 형님은 그날 이후 나와 마주할 때마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신다. 근데 난 그러든지 말든지 별 생각도 안 들 뿐더러 형님의 완벽한 자업자득이라 안쓰러운 마음도 안 든다.